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시각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을 통해서 두 분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 384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16,400원입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한 달 동안은 상승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방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잘 올라갔었죠. 하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SMR 관련해서 뭐 호재 같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파란불을 띄우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내려오면서 16,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6,1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약간 1%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더라고요. 네. 2023년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 기대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 3847님께서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원전의 업황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초에 사셨으면 이 상승기에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2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하게 지금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오늘장에서 손실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원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 부분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키워드로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운용유님, 두산 에너빌리티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예, 키워드 한마디로는 이제는 원전 테마는 잊어라.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예, 원전 있고 이제는 펀더멘털이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어떨까요? 저는 정책 이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정책 이슈. 자,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원전은 이제 잊어라. 펀더멘탈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원전은 테마거든요. 아직까지. 예, 실적으로 따라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동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윤석열 대선 후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의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지금 논란이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지적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주가 빠진 게 이겁니다.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호재가 있었다는데 호재가 아니라 악재였거든요. 악재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적 재산권 존중과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이지 않습니까?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준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쪽에서 미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원전 해외 시장 쪽에 특히 이제 체코라든가 폴란드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네. 자꾸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을 내세워가지고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 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다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 독소 조항이 그대로 준수가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폴란드라든가 체코를 중심으로 한 원전 불확실성, 수주에 대한 원전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좀 끝나버렸기 때문에 네네.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쪽으로 본다는 데는 신한울 운전과 관련된 재개가 좀 되면서 수주도 좀 받았고 나올 만한 내용 받았는데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폴란드라든가 체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엄청 고평가입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이 아직도 주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이거든요. 올해 매출액 전망이 15조 원입니다.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결 기준 매출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두산 밥켓이 핵심 자회사예요.
이 지분이 한 5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00% 반영이 좀 되고 영업이익은 거의 50% 넘게 반영이 좀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조 원입니다. 근데 두산 밥캣이 지금 올해 굴삭기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면서 영업이익이 아마 1조 1,000억이 넘어가요. 즉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자체는 두산 밥캣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담수 사업과 관련된 원전 쪽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는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가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아직 실적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핵심 연결 자회사인 두산 밥캣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연결주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유통 물량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1억 4,300만 주, 아마 자본금으로 따지면 6천억 대인데 지금 자본금이 3조 2천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무려 6억 주가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예상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기업 가치 증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아마 2조 5천억 났거든요. 2018년도 이후에 단기 순손실이 영업이익 1조 원 나지만 계속 단기 순손실이 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당 BPS가 유통 물량만 증가가 되면서 2018년도에 주당 BPS가 18,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앞서 시가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이 2조 원, 3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10조 원입니다.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도 끝났고 실적 펀드면서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현재 이 분쟁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과 함께 현재 주가도 싸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이슈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단 좀 호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1분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전자공시 가서 좀 열어보니까 한수원이랑 계약된 것도 있고 약 4조 원 정도가 좀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수주 잔고에도 첫 번째 좀 이면으로 보자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일단 수주 잔고나 실적으로는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일단 에너빌리티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미의 어떤 경제 성과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들 해석이 나름이겠지만 원전 부분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원전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와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IP 이 부분이 분쟁이 미에서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호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주 잔고다 이렇게 네. 했는데 과연 이 에너빌리티가 실적이나 수주 잔고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스탠스가. 내가 2023년 초에 좀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왔고, 우리가 뭐 정책 기조가 다시 탈원전으로 가겠다, 뭐 그것이 변화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셨다는 것은 역시나 모멘텀 부분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미 이후에 다들 뭐 뉴스로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던 유스케일이죠. 유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소형 원전 모듈이지 않습니까? SMR.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가시화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거는 2030년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2차 전지로 좀 비교를 하자면 전고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전고체 시장 도래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게 2025년이거든요. 훨씬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협업을 강화해가지고 부품 정도는 조금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가가 가려면 결국 이 지식재산권 분쟁 요소가 해소가 돼야지만
주가의 상승 동력이 나간다. 그래서 저는 에너빌리티를 지금 보게 되면 1분기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탄합니다. 오히려 한 2달 동안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대거 수급도 좀 왔고, 근데 주가가 쉽게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주도적인 세력이 외국인과 어떤 기관 세력들이 좀 포진되어 있을 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 그것이 결국은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결국은 기댈 부분은 정책적 이슈, 모멘텀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방미에서 이 원전 부분 성과가 해결이 안 됐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는 튼튼하지만 무거워서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실적이나 수주 잔고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기댈 거는 모멘텀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또 운영위원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가 5월 4일에 있습니다. 내일 네. 모레죠.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잘 안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도 좀 좋게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사 실적 자체는 앞서겠다 기대할 건 자체가 핵심 자회사인 두산 바켓이거든요. 네. 두산 바켓이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무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55%인가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분 자체 증가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연결로 반영이 된다 한다는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건데 문제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점은 제가 앞서 이제 예사에 2018년도 이후에 그 실적 자체를 제가 적자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에 2018년부터 나와 있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 2018년도에 5,200억 적자 났고요. 이때도 영업이 1조 원 났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서 영업이 1조 원 났는데 4천억 적자 났고요. 2020년도에 1조 원 적자 났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4,900억. 아마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 매각 차익일 거예요. 매각 차익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7천억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주가치, 기업의 가치, 그 단기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봐야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주당 BPS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당 BPS가 증가가 돼야지 하방이 탄탄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계속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정도 나다가 단기 순손실이 나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당 BPS가 2018년도에 18,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올해 11,000원이거든요. 거의 역성장이지 않습니까? 주가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유통물량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보면서 유통물량 늘어난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유통물량이 늘어난 것 자체는 내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이 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악재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 유통 물량이 가장 증가된 1위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종목과 비싼 회사가 어디 회사냐면 아시아나항공도 안 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똑같아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봐야 되는 것 자체가 한진칼이 지금 1조 1억 3천만 주 지금 위상 증자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발행 주식수가 7천만 주인데 그러면 2억 주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13,000원이거든요. 시가총액 2조 6천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밸류 자체가 PR이 20배, 30배가 올라가거든요.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제로도 놓칠 때 우리 시장님이 1월 달에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연초에 샀다는데 연초는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정도 언저리였을 거지 않습니까? 네. 지수는 지금 100포인트 올라왔고 그 사이에 계속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슈는 있었지만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네. 주가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셔라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원전 업황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이 원전의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뭐 친환경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 글로벌적으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원전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작년 네. 거의 한 하반기부터 좀 이슈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사이드 쪽으로 원전을 좀 합류시켜 줄 것이냐. 이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합류를 시켜주는 게 맞는 그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원전을 포기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전기세 인상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딱 하고 또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요즘에 예전처럼만큼 원전이 부각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전 기수도 원전 이제 그 공장들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늘어나고 있고 추세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종목들의 해석을 할 때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기업 가치 내용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상승의 요인들. 수급이냐, 뭐 실적이냐, 독보적인 기술력이냐, 어떤 모멘텀성 플레이냐. 근데 저는 원전은 정책 이슈, 모멘텀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체코나 폴란드 이렇게 나갈 때 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 허락 맡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에도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율 좀 조정해보자. 몇 프로 줄 거냐. 딱 이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한테 몇 프로 띄워줄 거냐. 프로테이지 이건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난 시간 투자는 좀 가능하다. 좀 이런 부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투자하기는 사실은 보유로 들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내는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이 시간 투자가 좀 가능한 쪽이고 이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을 모멘텀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우리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이만큼 어떤 쾌거를 이뤘다 이런 것도 좀 분명히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결국은 웨스팅하우스랑 이런 비율 조정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두산의 에너빌티에 아까 우리 박준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승동이 될 수 없는 요인들 반대로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분쟁 해결. 이 분쟁 해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분쟁 해결이 이제 뉴스에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 기사로 나오고 웨스팅하우스랑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주가는 뜰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주가가 또 예전만큼 3만 원 같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그런 퍼포먼스는 좀 어렵다. 왜 주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 이제 하는 게 뭐냐?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하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그러기도 어려워요. 에너빌리티는.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단기 리바운드 정도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위치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목표가저는 2만 원 제시를 했고요. 장기 보유가 가능하시다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지수대로 봤을 때 손절가는 저는 제시 안 해드렸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확실하게 이 웨스팅하우스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박준현 운용령님의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반등 목표는 18,000원 정도 언저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15,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내일 손절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보유하겠습니다. 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요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요 투자 가격 전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원전은 잊어라. 이제는 펀더멘털이다. 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고요.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0원이고요. 손절가 짧게 1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정책 이슈로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저희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없어요. 조금 더 보유해보시면서 이 분쟁이 해결되는 시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